2014년 7월 플로리다의 평화로운 주택가가 발칵 뒤집힙니다. 하버드 출신의 총망받던 법대 교수 다니엘 마켈이 자신의 집 차고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한때 가족이었던 이들의 무서운 집착과 권력의 오만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We've been looking it up over and over. If things change, if there is extradition from Vietnam. Because we've looked at all the places, I mean, I could go to Korea and China, but there's no extradition. But we're looking for places where there's no extradition. 마침내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다니엘의 장모였던 도나는 남편과 함께 베트남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비행기 탑승 직전 공항에서 체포됩니다. 다니엘 마켈은 1972년 10월 캐나다 토론토의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명석한 두뇌와 세상에 대한 남다른 호기심을 보였던 그는 자연스럽게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여정은 화려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철학을 전공하며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후 이스라엘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를 거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임마누엘 칼리지에서 정치이론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학구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2001년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항소법원에서 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실무를 익혔으며 워싱턴 DC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며 형사변호 분야에 발을 들였습니다. 신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의 교수들에게 브리핑을 진행할 만큼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았던 그는 이를 계기로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진과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결국 교수로 초빙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학문적 성과를 인정받아 2010년 38세라는 이례적으로 젊은 나이에 종신 재직권을 획득하며 법학자로서 정점에 올라섰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의 인생은 완벽한 성공 가도를 달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커리어 이면의 사생활은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2012년 6년간 이어온 아내 웬디 아델슨과의 결혼 생활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고 그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대인 전용 데이팅 앱인 제이데이트를 통해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같은 법조계에 일을 하고 있던 두 사람은 겉보기에 인생의 지향점이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 중요했던 점은 웬디 역시 같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보수적인 종교관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웬디와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갈등은 결혼식 당일부터 표면화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절차가 철저히 종교 규율을 따라야 한다고 고집했고 예식에서 제공된 음식이 엄격한 유대교 식법인 코셔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크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갈등이 극에 달한 결정적 사건은 웬디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다니엘이 장례식 참석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코아님이라 불리는 사제 계층의 후예는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 시신이 있는 장소에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규율이 있는데 다니엘은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 처조모의 마지막 길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웬디의 가족은 다니엘의 행동을 가족에 대한 심각한 무례이자 오만으로 받아들였고 감정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웬디 가족 특유의 결속력은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세 남매 중 막내이자 외동딸인 웬디는 가족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어머니 도나는 교사였고 아버지 아비는 성공한 치과의사였으며 오빠인 로버트와 찰리는 언제나 여동생을 과보호하려 했습니다. 특히 차남 찰리는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마이애미에서 명성 있는 치주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가족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웬디의 부모는 자녀들의 삶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강력한 통제형 부모였습니다. 그들의 집착은 과거 장남 로버트의 연애 문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버트의 여자친구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로 이별을 종용했고 자신들이 선택한 여성과 결혼까지 시키며 아들의 삶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로버트는 첫사랑을 잊지 못했고 결국 수년 뒤 부모와 절연한 채 이혼을 선택하고 나서야 첫사랑과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족적 배경 속에서 다니엘과 웬디의 관계 역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시점을 기점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시 부부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가 위치한 탈라하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이애미의 화려한 생활에 익숙했던 웬디에게 정적인 대학 도시 탈라하시는 견디기 힘든 시골처럼 느껴졌고 처가와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 또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학문적 성향 차이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Well, human trafficking is a widespread issue going on right here in our backyard. We have with us this morning clinical professor at Florida State University's College of Law, Wendy Adelson, with a book and hear more to discuss about human trafficking. And again, like we said, just it's a widespread issue. 웬디가 자신의 첫 소설을 출간하며 큰 자부심을 느꼈을 때 지독하리만큼 진지한 학술파였던 다니엘은 그녀의 소설책을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의 블로그에 홍보 글을 올려주긴 했으나 아내의 성취를 가볍게 여기는 듯한 그의 태도는 웬디에게 깊은 소외감을 안겼습니다. 2012년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해 돌아온 다니엘을 맞이한 것은 적막뿐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텅 빈 침실 위에는 싸늘한 이혼 서류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다니엘은 남편이 아닌 냉철한 법률가로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격렬해졌고 두 사람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니엘은 즉시 공동 양육권을 확보하여 웬디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영향권인 탈라하시를 떠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갈등이 정점에 달한 것은 다니엘이 제기한 접견 금지 청원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외가에 다녀올 때마다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자 다니엘은 장모 도나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고 도나가 감독자 없이 단독으로 손주들을 만나는 것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014년 7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경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다니엘은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은색 도요타 프리우스 한 대가 백미러 너머로 집요하게 자신의 뒤를 쫓고 있었던 것입니다. 불안감을 느낀 다니엘은 친구에게 이 사실을 언급하며 차고에 차를 세웠고 그 프리우스도 함께 멈춰 섰습니다. 다니엘의 마지막 말은 모르는 사람이 차에서 내려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였습니다. 그 직후 정적을 깨는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영원히 끊겼습니다. 잠시 후 이상함을 감지한 이웃이 밖으로 나왔을 때 다니엘의 차량은 연석에 반쯤 걸친 채 멈춰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은 내려간 것이 아니라 총탄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그 안에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911, what's the address of your emergency? We heard a loud bang and a car pulled away from next door. The driver's side window is all bashed in and he's got blood all over his head.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미 치명상을 입은 그는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탈라하시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강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표적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수사의 화살은 자연스럽게 전 아내 웬디 아델슨을 향했고 사건 발생 3시간 후 형사들은 시내의 한 식당에서 그녀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취조실에서 대기하던 웬디는 휴대전화에 남겨진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한 듯 보였습니다. I just listened to my voicemail. What'd you hear? She just said she was driving around town and she heard there was a shooting at Trescott. Yeah, that's what this is about. I'm sorry you had to hear it that way. There was a shooting at your home or your ex-husband's home at 2116 Trescott. Okay. Your ex-husband, Daniel, all right, has been taken to the hospital. He's not going to survive. Oh my God! Okay? 형사가 공식적으로 다니엘의 사망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5분 동안 통제불능 상태로 오열했고 이후 감정을 추스른 뒤 무려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You know, and you're not under arrest or anything like that. I understand why you think I'm the primary suspect. No, you're not the primary suspect. I have to work just as hard whether you were or you're not. Okay, ex-husband caused me a lot of grief.
I would never do something like that. I know. 인터뷰 중 형사가 범인의 처벌 수위에 대해 묻자 법학자인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지인이라면 생각이 바뀌겠느냐는 질문에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Is there any way that you would think If somebody, somebody tried to kill my ex-husband, they should be prosecuted to the full extent of the law. regardless of who it is? I mean, it would be different if I thought it were my brother, but I don't think it was my family. So, Okay. if it's anybody else, yeah, Okay. Would you think that this guy Charlie would even be capable of doing something like this? no. 하지만 인터뷰 말미에 던진 그녀의 한마디는 훗날 수사관들의 뇌리에 깊게 박히게 됩니다. I'm so scared that maybe someone did this. Not because they hate Danny, but because they thought this was good somehow. Do you think someone would do this for your benefit without asking you? No. 그녀는 오빠 찰리가 혹여나 이 끔찍한 일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듯 몹시 초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찰리는 아버지의 치과를 가업으로 이어받아 운영하며 마이애미에서 페라리를 몰고 화려한 생활을 즐기는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정착한 형제들과 달리 그는 자유로운 연애를 즐기며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살고 있었습니다. 웬디의 인터뷰 이후 경찰의 발표만 보면 곧 체포가 이어질 듯 했지만 수사는 예상과 달리 장기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약 2년 동안이나 수사의 진전 상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그 사이 웬디는 모든 소통을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던 2016년 5월 26일 드디어 첫 체포 소식이 들려왔고 체포된 인물은 시그프레도 가르시아였습니다. 그는 피해자 다니엘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통은 체포할 때 공개되는 기소 근거 진술서를 통해 범행 동기를 짐작할 수 있지만 당시 수사 당국은 추가 공범 체포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봉인해버렸습니다. 이후 또 다른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은 이미 다른 범죄로 수감 중인 조직폭력배 루이스 리베라였습니다. 평소 강력범죄나 갱단 사건을 다루지 않았던 변호사 다니엘이 이들과 엮일 이유는 전혀 없었기에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건의 결정적인 실마리는 다니엘이 살해되기 직전 마지막 통화에서 언급했던 은색 토요타 프리우스였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 차량이 사건 당일 내내 다니엘을 미행했다는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특히 차량에 부착된 하이패스 단말기 기록을 추적한 결과 이들이 마이애미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을 빌린 인물은 시그프레도였고 이를 통해 공범 루이스의 존재도 드러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며칠간 다니엘의 일상을 치밀하게 관찰하며 아이들의 등굣길과 헬스장 동선까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시그프레도는 차에서 내려 다니엘의 차량으로 다가간 뒤 근거리에서 그의 얼굴을 향해 두 발의 총탄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공개된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이미 다니엘을 미행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다음날 뉴욕 출장을 앞두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행의 타이밍은 마치 정해진 시한 내에 반드시 완수해야 했던 임무처럼 절묘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범인이 다니엘의 세부 일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아이의 양육권과 일상을 공유하던 인물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결국 마이애미에서 연고도 없는 탈라하시까지 먼 길을 달려온 두 남자의 행적 뒤에는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변호사를 살해해야만 했던 숨겨진 배우가 존재함을 암시합니다. 청부살인의 전말은 KT로 불리는 캐서린 마그바누아라는 인물을 통해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 KT는 시그프레도와 루이스에게 범행을 지시한 실질적인 중개자였으며 특히 시그프레도와는 아이까지 함께 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정보와 통화 기록을 통해 이들의 동선이 다니엘과 일치하며 범행 직후 시그프레도가 가장 먼저 KT에게 연락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니엘과 아무런 원한이 없던 KT가 이 끔찍한 일에 가담한 배경에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찰리가 제시한 약 10만 달러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압도적인 증거 앞에 기소된 공범 루이스는 결국 검찰과 형량 협상을 맺고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루이스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살인을 하러 간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단순히 다른 범죄를 하러 가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다 현장에서야 상황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Followed him to the gym, waited in the parking lot for a while, for like 45 to an hour at the most. Got there. So when he came out of the gym, I followed him home. We met him right in the garage. I was like maybe like 3-4 feet away from his car. First he jumps out, goes around the car. When he's driving, I think Markel was on the phone that day. Shot him twice. Got in the car, we left. Kid driving. We dumped the gun towards a bridge. Can't remember that bridge. I wish I could remember if I can show you. 이후 2016년 10월 KT까지 체포되면서 2019년 열린 합동 재판을 통해 이 사건이 단순 청부살인을 넘어 아델슨 가족이 배후에 있는 조직적 범행임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검찰은 찰리 아델슨과 그의 어머니 도나를 공모자로 지목하며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으나 당시까지 웬디의 직접적인 연루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찰리는 KT에게 10만 달러를 지급했고 KT는 그중 약 4만 달러를 시그프레도에게 3만 5천 달러를 루이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습니다. 또한 그녀는 찰리의 치과에서 보조로 일하는 자리를 얻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형태였습니다. KT는 재판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녀의 변호인조차 검찰이 제시한 방대한 증거 앞에서는 아델슨 가족의 연루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웬디의 행동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들의 성을 마켈에서 아델슨으로 바꿨고 심지어 중간 이름 중 하나도 다니엘 가문 이름에서 자신의 가족 이름으로 변경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의 보호와 사생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아이들의 삶에서 아버지의 존재를 지우려는 행동처럼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2019년 10월 11일 사건 발생 5년 만에 시그프레도 가르시아는 1급 살인 및 살인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추가로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KT의 첫 재판은 배심원 의견 불일치로 무효가 되었지만 2022년 재심에서 결국 1급 살인, 살인 공모, 살인 교사 혐의에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결국 찰리 아델슨은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Inside the Leon County Detention Facility, Charlie Adelson made his first appearance before a Leon County judge Tuesday. Adelson was arrested April 21st in South Florida. Among his charges, first-degree murder in the death of his former brother-in-law, Dan Markel. Prosecutors say Adelson hired his girlfriend at the time, Catherine McBanois, her ex-boyfriend, Sigfredo Garcia, and his best friend, Luis Rivera, to kill the Florida State law professor. While his team hoped to bond him out, that didn't happen due to his first-degree murder charge, a decision that his attorney, Margot Moss, says they'll fight. 수사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 중 하나는 아델슨 가족이 매우 부유하고 인맥도 넓었기 때문에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신중하게 접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10월 26일 시작된 재판에서는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충격적인 증거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은 무려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찰리와 KT 그리고 어머니 도나의 통화를 도청하며 밀착 감시해왔고 그 과정에서 은밀한 만남과 의심스러운 대화들을 낱낱이 기록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수사의 백미는 잠입수사관을 투입해 도나의 반응을 살핀 함정 수사였습니다. 샘이라는 가명을 쓴 수사관은 공범 루이스의 지인인 척하며 도나에게 접근했습니다. Excuse me, Mrs. Adelson? How you doing? Just want to give you this. Listen. You're scared. No, don't be scared. Listen, just want to let you know that we know that your family has been taking care of Katie and her friend Luto for quite some time after your problem up north has been resolved. And we want to make sure that he's going through some rough times. We want to make sure that you take care of what he's going through the way you're taking care of Katie and Tuto. Well, this will explain it. Thank you.
당황한 도나는 즉시 아들 찰리에게 연락을 취했고 극도로 불안해진 찰리는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세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Who's this? Someone's been calling my family. I'm trying to figure out who this is. Someone by the name of Sammy called? Yeah, that's me, man. Alright, what's going on? Okay, my brother Tato has not been taken care of. His family's not been taken care of. I talked to a dentist. Why are you calling me? Who are you? I don't know who you are. So we know what's going on. And Tato needs to be taken care of. Do the right thing. 잠입 수사관의 어눌한 말투에 수상함을 느낀 찰리는 못 알아듣는 척 발뺌했지만 집요하게 세미의 정체를 캐물었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가 이번 사건의 내막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반증해 주었습니다. 재판 결과 도나 아델슨은 전 사위 다니엘이 딸의 이사 문제를 방해하자 그를 제거하고 싶어 했고 아들 찰리 역시 다니엘을 가족을 괴롭히는 원흉으로 여겨 제거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찰리는 당시 연인이었던 케이티에게 청부살인을 의뢰하며 비극을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찰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지만 금전거래 기록과 증언, 감청 자료 등 압도적인 증거 앞에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We, the jury, find as follows as to count 1 of the indictment, first-degree murder. The defendant is guilty of first-degree murder. 찰리는 큰 충격에 빠졌고 선고 당시 부모인 도나와 하비가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그는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비록 법정에는 없었지만 부모가 재판 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2023년 11월 6일 찰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일주일 동안 그는 어머니 도나와 매일 5시간 넘게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결정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도나가 아들과의 통화가 끝났다고 착각해 수화기를 내려놓았지만 실제로는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편 및 주변 사람들과 나눈 모든 대화는 교도소 녹음 시스템을 통해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We've been looking it up over and over. If things change, if there is extradition from Vietnam. Because we've looked at all the places, I mean, I could go to Korea and China, but there's no extradition. But we're looking for places where there's no extradition. I have one son that I don't speak with. I have one son who's being dead. My daughter whom I love is doing this. I don't get it. I don't get it. I said to Harvey, I swear to God, our family was cursed. Absolutely cursed. And I don't know how to take care of it anymore. So, 결국 2023년 11월 12일 찰리는 모든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추가 30년형 2건을 선고받고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아들이 선고받은 바로 다음 날인 11월 13일 도나는 남편과 함께 베트남행 편도 티켓을 끊고 도주하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9년 만에 수사기관은 도나가 찰리와 살인을 공모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배심원단은 도나에게 1급 살인과 공모, 교사 혐의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 2025년 10월 13일 그녀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30년의 추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때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던 도나 아델슨의 종착지는 화려한 저택이 아닌 적막한 감옥의 콘크리트 벽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